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25%로 올랐고 한은 총재는 연말 3%를 언급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KTX 광명역 일부 승차장은 물에 잠겼습니다. 중부지방엔 내일까지 최고 150mm 장맛비가 전망됐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BA.5 해외 유입 급증에 정부는 50대의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멧돼지를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부녀가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 차량에 끼인 채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엔 보육교사 5명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은 우주가 추가 공개됐습니다. 아기별은 보석처럼 빛났고 생을 다한 별은 가스를 뿜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사상 최초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어렵고 미국의 금리 인상도 큰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기 침체까지 겹쳐서 소비자의 지갑이 2중, 3중으로 얇아지는 복합위기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통화당국의 판단입니다. 먼저 김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 6명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즉 빅스텝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1.75%에서 단숨에 2.25%로 뛰었습니다. 빅스텝과 3연속 금리 인상 모두 1950년 한은 창립 이래 최초입니다. 한 번에 50bp 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한은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은 6%대까지 치솟은 물가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이번 달 말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재는 물가가 3분기나 4분기에 정점을 찍겠지만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례적으로 향후 금리 인상 수준도 언급했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 남은 3번의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2.75나 3%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한은은 이번 빅스텝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겠지만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 즉 고물가 저성장 국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많든 적든 은행 돈 쓰지 않는 분들 거의 없죠.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 이자 부담은 얼마나 더 커지는지 이어서 이정현 기자가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1.7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사이 가계의 연간이자 부담은 약 23조 원, 1인당 114만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빅스텝만으로도 대출자 1인당 32만 6천 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다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2-3번 더 올라갈 전망이어서 빚을 내 집을 사거나 투자한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월급은 그대로고 이자만 더 내니까 사실 막막하죠. 생활비랑 외식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직접 2030 세대에게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조언할 정도입니다.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 최근에야 매출 회복에 들어간 자영업자들도 다시 막막합니다.
2금융, 지금 3금융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자로만 나가는 게 한 300 정도 깜깜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한은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는 현행 0.25%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오는 9월엔 코로나19 금융 지원도 끝날 예정이어서 수면 아래 있던 대출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돈이 풀려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주택시장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래가 줄고 이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관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죠. 이미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임유진 기자가 오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입주 4년 차인 서울 강남의 신축 아파트 단지. 23억 원까지 치솟았던 전용 59제곱미터형 거래가는 최근 1억 6천만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타지역 매물이 팔리지 않아서 이쪽 지역으로 입성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불패 신화를 보이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마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자 부담에 매수 심리가 완전히 식으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금리 상승세는 청약시장의 과열까지 꺾었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3곳 중 2곳꼴로 최초 청약에서 이른바 완판에 실패했습니다. 당첨자들의 계약 포기도 속출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기존처럼 이렇게 막 계약하시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파는 할인 분양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빅스텝 단행의 지속적 금리 인상 예고까지 겹치면서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과 가격 약세는 더 확연해질 전망입니다. 더구나 대형 건설사가 조달할 수 있는 금리도 7%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수익성 악화로 사업이 좌초되는 현장이 속출하면서 주택 공급 차질과 건설업계 부실의 경고음까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며칠 전 국정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어제 오늘 큰 파장이 일고 있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는 서훈 전 국정원장도 고발했죠.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오늘 이 압수수색의 의미는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시된 범위에서 국정원이 자료를 제출하는 임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피살 공무원 첩보 보고서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전후한 내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정보가 생산, 삭제된 기록과 이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어민 북송 과정에서 합동조사가 강제 종료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 컴퓨터에 대해 분석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월북 판단 결정을 번복 발표한 윤영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국방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검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국정원과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 등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우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의혹들의 핵심 인물인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한 달째 미국에 체류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일쯤 관광 비자로 미국에 간 뒤에 지금은 LA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 조사를 회피할 생각이 없다, 사실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 귀국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라인의 핵심이자 특히 북한 문제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서훈 전 원장이 귀국하지 않는다면 두 사건의 실체 규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훈 전 원장이 공개석상에 나타난 건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대준 씨 유족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서 전 원장을 자진 월북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난달 22일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일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조사를 빨리 끝내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규명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피할 의도는 없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이후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서 전 원장은 딸이 살고 있는 LA 지역에 체류 중이며 초청 싱크탱크가 있는 워싱턴도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TV조선에 서 전 원장은 지난 4월 주한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 뒤 관광 비자를 받은 걸로 안다며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어 연말까지도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에 키를 쥔 서 전 원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은 서 전 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후폭풍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야당은 정치보복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여야의 주장은 윤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송 사실을 깨달은 어민이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벽에 머리를 찌으며 저항해보지만 이내 북한군에 팔을 잡혀 끌려갑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통일부가 찍은 사진을 TV조선이 보도하자 대통령실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른 모습이라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흉악범이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행정적인 조사만 잠깐 한 뒤 추방하는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흉악범을 돌려보낸 것뿐이라는 2년 전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한 거냐라는 걸 되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현 여당 정치인들도 당시 북송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통일부가 누구의 입김으로 사진을 공개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권영세 장관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돌려보냈다면 반인도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반면 당시 여권, 그러니까 현 야당은 흉악범을 서울거리에 풀어놓으라는 말이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사실상 강제 북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어떤 근거를 들었습니까? 네, 당시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먼저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으로 탈북 어민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어도 국민 자격까지 없앨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헌법상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은 당시 북송이 헌법 그리고 국제법을 모두 위반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헌법 제3조를 보면 북한을 개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봐도 같은 기조인데요. 지난 2014년 북한 주민이 탈북 전에
때문에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엽기적인 흉악범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일견 이것도 일리가 없진 않아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다라는 이 정황은 감청 자료로 판단한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처벌했어야 한다는 게 법리적으로 더 맞는 말입니다. 닷새 만에 북송하면서 충분한 수사와 재판 없었다는 점에서는 헌법 제12조 그리고 27조 위반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제법도 언급을 했는데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국제관습규범을 들었는데요. 이 선언 제9조와 15조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추방되지 않고 또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설사 우리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편적 인권에 반한다는 설명입니다. 1987년 발효된 UN 고문 방지 협약 3조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할 문제지 적대적인 지역으로 보낼 일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국제법까지 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하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따져볼 대목이 있습니까?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상관없이 일단 우리 국민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북송 사례로는 1993년 이인모 씨 그리고 2000년 비전향 장기수 63명 사례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미 국내에서 처벌을 받았고 송환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예, 납포든 귀순이든 그 당시에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했다면 이런 논란이 남지 않았을 텐데 참 아쉽긴 합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고 30에서 5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렸고 내일까지는 최대 150mm까지의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는 기상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여기저기 도로가 통제되면서 이미 퇴근길이 어려웠습니다.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지연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잠수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에 있는 잠수교 위로 차가 지나가는 게 간간히 보이실 텐데요. 아직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수교는 보행자 기준 5.5m, 차량 기준 6.2m가 넘어가면 통제되는데 현재 잠수교 한강 수위는 5.2m입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잦아들었지만 오후 6시를 기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에 쏟아진 비로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와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청계천 보행로는 일찌감치 통제됐고 양재천로, 증산교 인근 도로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사고도 많았다고 하는데 혹시 인명피해가 없었는지도 걱정이군요. 네, 오후 4시 반쯤 경춘선 중랑역에서 폭우 속 선로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아직은 서울 일대에는 산사태 등 비로 인한 대형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밤새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에서 100mm, 많게는 150mm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안양천 등 한강 일부 구역 수위가 계속 상승해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강원, 충청 지역에선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잠수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KTX 광명역은 인근 공사장에 흙탕물이 흘러들면서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통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승강장 천장과 벽에서 빗물이 쏟아져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열차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구자영 기자가 광명역을 다녀왔습니다. 기차역 지하통로에 누런 흙탕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승강장 천장과 벽에서는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승강장도 대합실도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계단과 승강기 등은 긴급 폐쇄됐습니다. 얼른 조치를 하던가 해야지. 오늘 낮 2시 20분쯤
KTX 광명역이 침수됐습니다. KTX 등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었지만 승하차 장소가 변경되면서 일부 승객은 열차를 놓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코레일은 광명역 근처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서원 공사장에서 장맛비에 토사와 흙탕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광명역 지하 1층 상가도 침수됐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한 달 정도 영업 차질이 예상된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발목까지 정도는 찼던 것 같아요. 근데 냄새 빼고 방역하고 한다고 하면은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KTX 광명역은 지난달 23일 100mm 가까이 쏟아진 집중호우에 주차장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2달 만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바이러스로도 꼽히는 BA.5가 증가세를 키우고 있는 건데요. 현재 주시해야 할 곳은 공항입니다. BA.5 변이는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았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인천공항을 가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은 일상을 거의 회복한 모습입니다. 최근 하루 이용객이 5만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출국자들 사이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밖에서 마스크 잘 안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 좀 불안하고 저도 같이 확진될까.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고 있는 BA.5 변이 때문입니다. 여행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있었고. 실제 BA.5의 국내 검출률은 23.7%인 반면 해외 유입은 70%에 이릅니다. 오늘 해외 유입 확진자도 1월 중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9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입국 하루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전 검사도 현재는 신속항원 검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PCR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 이런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63일 만에 4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유행 시 8월 중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6차 유행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백신이었습니다. 4차 접종자를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50대 접종률을 높여서 치명률을 낮추겠다는 전략인데요. 60대 전체 접종률이 아직 23%에 머물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50대 접종률을 높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4차 접종을 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매를 걷고 주사를 맞습니다. 4차 접종하셨습니다. 60대인 윤 대통령은 4차 접종 대상자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50대 약 857만 명을 추가했습니다. 40대보다 기저질환율과 치명률이 높다며 50대를 사실상 고위험군에 넣은 겁니다.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의 4차 접종 속도는 좀처럼 나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대가 23.6%, 70대와 80살 이상이 각각 40에서 50%대인 상태. 연령이 더 낮은 50대가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성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힌 게 없어서 저는 4차 접종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기에 새 변이엔 새 백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종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량 백신과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하지만 정부는 개량 백신의 개발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말합니다. 50대 4차 접종의 성패가 재유행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충북의 한 채소밭에서 아버지와 딸이 야생동물을 막아주는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30대 딸은 아버지를 구하려다 변을 당했는데요. 김다루 기자가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채소밭을 따라 전기 울타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울타리와 배전반을 살핍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충북 옥천군의 한 채소밭에서
60대 A씨가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A씨를 구하려던 30대 딸도 감전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고를 당하셨는데 따님이 이제 그거를 구하려다가 같이 또 감전돼. 숨진 A씨가 3년 전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막으려고 직접 설치했습니다. 220V 전기가 흐르는 이곳 전기 울타리는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인증 전기 울타리는 변압기를 통해 야생동물이 접촉했을 때 깜짝 놀라 달아날 정도의 낮은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잡초나 나뭇가지가 울타리에 닿으면 전압이 더 낮아지는 단점이 있어 일부 농가에서는 220V 전기를 울타리에 그대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개통에 있는 220V를 직접 시설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접촉이 따르면 감전 사망 사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전기 울타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했는지와 무단 시설 변경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살 아이가 통학 차량에 끼인 채 수십 미터를 끌려가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는 보육교사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 김동영 기자가 좀 더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통원 차량이 언덕길을 달립니다. 잠시 뒤 어린이집 교사가 손짓을 하며 다급하게 따라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가 끼인 겁니다. 차를 시야라 해도 운전도 그걸 알고 그래 했겠습니까? 그건 주민들이 뛰어가고 차를 시야세요. 어제 오전 9시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앞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3살 A군은 당시 어린이집에 도착한 통원 차량에서 내린 뒤 사고를 당했습니다. A군은 어린이집 앞에서 통학버스 차량 아래에 끼인 채 70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끌려왔습니다. A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인솔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통학 차량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끼인 걸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차에서 내려갖고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애가 차 옆으로 가갖고 차 출발하면서 그래. 경찰은 통학 차량 운전기사에게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해당 어린이집 측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고등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초등학교 여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범행 후 다른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한 고교생은 경찰과 대치 중에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교생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찰관들이 승강기 근처에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쯤 이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고교생 17살 A군이 초등학생 12살 B양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군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조급한 것 같긴 한데 오셔갖고 옷에 피 묻고 이러는 걸 몰랐는데 내리고 나서 경찰은 추격 15분 만에 3.2km 떨어진 다른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찾았습니다. A군은 40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14층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이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은 승강기 안에서 흉기 공격을 당한 뒤 15층에서 탈출했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14층 복도에서 발견된 B양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은 뒤 지금은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가 걔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타는 것까진 봤는데 내리지 않고 아파트 층수에서 이제 불명소리 들리고 하니까. 경찰은 숨진 A군의 휴대폰 등을 분석해 B양과의 관계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그동안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제한돼 왔는데요. 이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책주의를 고수해왔던 법원 판례에 변화가 생기는 건지 장윤정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결혼한 30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딸 하나를 낳고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A씨는 결혼 6년 만에
같이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을 나간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아내 B 씨는 이혼을 거부했고 별거를 이어가던 A 씨는 3년 뒤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번에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경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아내 B 씨는 A 씨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남편이 딸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막고 현관 잠금 장치도 바꿨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는 소송 전후의 모든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무분별한 이혼 청구를 막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혼하면 배우자가 사회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거나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이혼을 거절할 경우 등은 이혼 청구 허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르는 기름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늘렸지만 정작 소비자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정유사의 마진 인상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뒤늦게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기름값 인하로 이어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지어 늘어선 차들이 주유 순서를 기다립니다. 기름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지만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2,000원을 넘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방송에서는 뭐 세금을 좀 낮춰가지고 거기에 뭐 대응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솔직히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주유소의 99%가 국제 유가 인상폭보다 기름값을 더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 유가 인상분의 유류세 인하액을 빼면 리터당 휘발유는 130원, 경유는 402원씩 올라야 하지만 각각 286원, 530원씩 더 오른 겁니다.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좀 변동할 때, 그러니까 주유소나 정유사가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제 마진을 조금 더 책정하는 그런 경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이상 낮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별로 재고량이 모두 달라 실제 기름값이 떨어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황홀하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갖춘 제임스 웹 망원경이 담아낸 우주가 추가 공개됐는데요. 예술 그 자체입니다. 별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순간이 이렇게 다 포착됐습니다. 외계 행성의 수증기도 담아내서 외계 생명체의 비밀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모든 색감을 담아낸 절벽 너머로 별빛이 쏟아집니다. 별들의 요람 용골자리 성운입니다. 아기 별들이 보석처럼 하늘을 수놓습니다. 별이 태어날 때 나오는 강한 자외선이 거대한 절벽을 만듭니다. We see examples of bubbles and cavities and jets that are being blown out by these newborn stars. 생을 다하면 가스와 먼지 구름을 내뿜으며 소멸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든 빛을 발산합니다. 춤추는 은하도 포착됐습니다. 중력 때문에 은하끼리 다가갔다 멀어졌다 춤을 춥니다. 태양계 밖 행성에선 수증기 형태의 물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We just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and I think Webb in this exoplanet research will be able to make leaps in that direction. 처음 보는 경이로운 모습에 전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When I saw a line, I'm like, is that like a UFO line? 과학계는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뜻하는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각국의 정재계 리더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뉴노멀에 대응하는 해법으로 민간 중심의 혁신과 강력한 국제연대를 강조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개막식에서 윤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악수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불안, 글로벌 경제 위기 징후 등 뉴노멀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윤 대통령은 민간 중심의 혁신과 국제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민간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뉴노멀 시대의 대전환을 그러면서 국제연대의 핵심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인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 4강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 간의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국제 공조가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화상 연설로 참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평범한 쇼핑몰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겠냐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4월에 이어 두 번째 화상 메시지를 한국 국민에게 보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현실에 대해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혀온 데 대해 감사함부터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폭격이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더 강력한 제재를 호소했습니다. або школу десь в Інчхоні, або у Кванджу. Якби ви сприйняли удар по таким об'єктам великою протикорабельною ракетою. 코모로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등도 유럽과 세계가 러시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차기 미국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오바마 여사도 자신의 자서전을 소개하며 미래 세대 리더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The importance of honesty and truth, all of those things we share. But if we focus on the numbers.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미북 협상 비화와 대북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도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요즘 밤에 귀가하려면 택시 잡느라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게 예산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비라도 오는 날에는 그야말로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지는데 택시기사 자체가 갈수록 줄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도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대체 운송수단의 싹을 잘라버리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채림 기자입니다. 한창 달려야 할 택시들이 번호판을 떼고 차고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기사가 줄면서 택시 면허를 반납한 겁니다. 운전기사가 70% 줄고 3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가동 대수도 30%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 수는 3년 전 대비 27%가 줄었습니다. 젊은 기사들이 수입이 좋은 배달업계로 떠난 겁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은 평균 62세가 넘어 고령화되면서 밤 영업을 꺼립니다. 밤중에 취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이도 있고 눈도 못 찝찝하니까 밤에는 일을 나가지 않는다. 2020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체 운송수단도 사라지다시피 됐습니다. 카카오 등 호출 택시가 남았지만 수요가 몰릴 땐 수천 원씩 웃돈을 줘도 잡히지 않습니다.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래갖고 요즘 호텔에서 자기도 그랬고 아니 1시간 동안 안 잡히더라고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타다 금지법이 아닌 제도화법이라며
상생과 혁신이 같이 가면 택시 수요 공급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타다가 가지고 있는 혁신성 같은 것들을 우리 택시 안에 담아내고 또 이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12,000여 명 타다 기사는 일자리를 잃었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당시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입니다. 오늘날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공청회도 없이 법이 통과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영합해 혁신의 싹을 자른 대표적인 입법 사례라는 지적이 뒤늦게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아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존폐 위기에 몰린 사업자들이 졸속 입법은 안 된다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요구하자 타다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지연 의도라며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에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에 택시 차고지가 많아 총대를 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28만 택시기사 눈치를 보느라 여성의 안전기가를 손 놓아버렸다고 비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혁신의 싹을 잘라선 안 된다고 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닿지 않았습니다. 타다 금지, 총량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네거티브거든요. 원칙적으로 타다 금지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당사자들의 반발, 전문가의 우려, 시민들의 피해가 모두 무시된 건데 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의 통과 과정과 판박입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우리가 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검수완박이었습니다. 타다 금지법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자성의 목소리는 아직은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얼마 전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져서 21명이 숨지는 참변으로 이어졌죠. CCTV에 범인이 학생들을 위협하던 77분 동안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졌는데요. 출동 경찰은 머뭇거리는가 하면 심지어 총성에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미국 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오전 11시 31분 트럭에서 나온 남성이 총을 쏘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2분 뒤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 안으로 들어온 남성이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교실로 갑니다. 복도에 있던 아이는 교실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걸 보고선 달아납니다. 신고 5분 만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교실로 다가가다가 총소리가 들리자 허겁지겁 다시 뛰쳐나와 몸을 숨깁니다. 방탄조끼로 무장한 특수경찰이 투입되지만 1시간 가까이 복도에서 회의만 하며 시간을 축냅니다. 교실에서 총성이 들려도 학교에 비치된 손 세정제로 손을 닦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챙겨봅니다. 77분이 지나서야 경찰은 교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이미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All these officers, they got their shield, they got their weapons, they got all their protective gear on. They didn't do none of that day. 텍사스 당국은 몸을 살인 게 아니라 상황을 오판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5월 국가 부도를 선언했던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로 도피했습니다. 사태의 압력을 받던 총리는 돌연 대통령을 대행하겠다고 나서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을 향해 최루탄을 쏩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민 저항을 막을 순 없습니다. Now the politicians should realize the power of the people and they should listen to the people's commands. 고타바야 대통령은 어제 두바이로 피신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출입국 관리 직원들과 대치하면서 결국 출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 사람들이 뜸한 틈을 이용해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도주했습니다. 경호원을 데리고 갔는데 최종 목적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지 언론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공식적으로 사임을 발표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ගෝඨාභය රාජපක්ෂ ජනාධිපතිතුමා ජනාධිපති ධූරයෙන් ඉවත් වෙනවා කියන ගැන අපිට කිසිම විශ්වාසයක් නැහැ. එයා දුන්න එකම ප්‍රකාශයක් ඉටු කළ මිනිහෙක් නෙමෙයි. 의회는 오는 20일 차기 대통령을 뽑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도피 직전 총리를 대행으로 지명하고 총리는 사임을 거부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반정부 시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Dead man walking. 앞장선 간수가 외치고 사형수가 형장으로 갑니다. 공포에 휩싸여 버티고 소리치다 주저앉습니다. I've been done with all this. No more bars, no more cells, no more lock in a cage. I'm gonna die. 그는 자신의 잔인한 범행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사형만은 면하게 해주려 애쓰는 수녀에게 감화돼 뉘우치죠. I ask your forgiveness for what I've done. 이 폴란드 걸작에선 사형수의 절망이 보다 사실적입니다. 온몸으로 저항하는 그의 눈을 간수들이 안대로 가립니다.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반역죄로 처형되었었다가 총살 직전 황제의 특사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극한의 경험을 장편 백치의 주인공의 말로 녹여냈죠. 사형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처참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는 미쳐서 울부짖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이 미치지 않고서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까요?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북송어민은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습니다. 벽에 머리를 찧어서 자해까지 하며 저항해 봅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피범벅이 됐다고 합니다. 버둥거리는 그를 경찰 특공대원들이 단단히 붙잡아 끌고 갑니다. 북한군이 그의 양팔을 잡자 엉덩이를 뒤로 빼며 저항해 봅니다. 다른 어민은 운명을 깨닫고 체념한 듯 몸을 굽혀 움츠립니다. 안대가 풀리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만 말로만 전해오던 순간이 이 현장 사진들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거기 어디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사진들은 온통 귀순의 진정성으로 차고 넘칩니다. 두 어민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을지언정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당연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법 절차를 건너뛰고 북한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사실조차 숨기려 했습니다. 북송을 북에 통보하던 날 김정은 위원장을 부산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대통령 친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친서까지 공개하며 간절하고 정중한 부산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정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더라며 솥불 위에 달걀 쌀 궁리하는 철없는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그런 꼴을 당하고도 정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느라 바빴던 겁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입으로 인권과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었다는 비루한 사실이 거지없이 참담할 따름입니다. 7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인권도 선택하나요? 였습니다. 오늘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도 옷이 다 젖을 정도였는데요. 앞으로는 비가 충남과 호남 지역으로 집중되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 지역이 1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고 40에서 80mm까지 올 수 있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물러나겠지만요. 오후부터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계속 챙기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다시 30도 이상의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대구가 34도, 청주와 서울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13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